네,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위기설, 경기 침체설 갈수록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책과 영향 전망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석 이코노미스트,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채권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국은행 8월 금통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는데요. 상무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금리 인하가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효과가 좀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2달 연속 낮출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9월 달에 미 연준의 금리 인하나 ECB의 금리 인하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침체 위기설 이런 거는 채권 시장의 버블이 만들어낸 좀 한바탕 소동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고, 그 소동의 핵심 인물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죠. 중국을 압박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경제 위기설도 나올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도 좀 조심스러운 행보입니다.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행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도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서도 금리 인하를 계속 해나가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이번에 금리가 동결이 됐는데 지난 7월 회의 때 금리를 인하했지만 사실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상무님은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 효과는 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을 빼고 나면 사실 금리 인하가 효과가 나타나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특히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금리가 높고 경제가 괜찮을 때는 네. 일시적인 둔화를 금리 인하로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데 네.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금리가 내려오니까 이제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맞아요. 효과가 없고 네. 오히려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원들 중에서 가장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신다는 분이 조동철 위원인데 네. 이분이 6월 달인가 그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로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갖고 있다. 정책 목표를. 한 가지는 물가 안정이죠.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상반된 목표가 뭐냐면 금융 안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금리를 너무 낮춰놓으면 일본도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를 좋게 하려고 금리를 낮췄는데 그 과정에서 은행 보험사들이 다 망하면서 저성장의 늪에 그냥 함정에 빠져버리는 결과가 90년대 중후반에 나타났거든요. 유럽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도이치방크나 콤메르츠방크, 알리안스 이런 회사들 보면 금리를 너무 낮춰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지금 상당한 위기에 빠져들어가고 근데 은행 보험사들이 위기에 빠지면 어떻게 실물 경제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속은 거 아닐까? 미국 교과서 보고 우리가 금리 인하하다가 우리 속은 것 같다. 함정에 네.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금리를 낮추면 물가를 올리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금융 안정을 저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낮췄을 때 금융이 무너질 정도로 악화가 될 것이냐 이건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금리를 낮춰감에 따라서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험성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달에도 한국은행 금통위 끝나고 난 다음에 총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진국보다 우리는 낮출 수 있는 한계가 좀 높을 수 있다. 근데 유럽은 저는 덜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 있죠. 근데 미국은 0.25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제로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0.25 밑으로 안 내려갔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0.25가 마지막 선이었다라는 거죠. 요 밑으로 못 내려갔다고 한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에 말씀하신 거 우리는 이것보다 좀 높은 것 같다.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다. 근데 지금 별로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우리가 저성장에 깊게 들어가고 산업 생산이나 수출이 얼마나 더 안 좋을지도 모르는데 네. 여기서 계속 낮춰가면은
우리 실탄을 미리 다 쓰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났고 한국은행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은 실탄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때문에 지금 그런 실탄을 함부로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과 일본이 이제 금리 인하의 함정에 빠진 가운데 우리도 지금 경제가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저성장이나 산업 생산 지표가 악화되는 뚜렷한 지표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이렇게 좀 미리 쓸 경우에는 나중에 대응할 정책이 좀 없어지게 된다 이런 우려감을 좀 나타내 주셨고요. 자, 문홍철 팀장님은 네. 이번 금통위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고 네. 향후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이 배경과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보고 있고요.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로 저희는 보고 10월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만의 생각은 아니고 그 시장은 전체적으로 뭐 8월 인하론이 뭐 없었던 건 아닌데요. 이제 대세는 8월엔 동결하고 이제 10월 달 정도에 이제 인하하지 않겠냐. 이게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었고요. 네.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동결을 했던 거는 뭐 경제가 이제 2달 연속 인하를 할 정도로 뭐 나쁘지 않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보기에는 이제 경제 어떤 상황이 글로벌 상황과 이제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제는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가 이제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2번 연속까지는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약간 이제 교과서와는 좀 다르게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자산 시장과 연동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중앙은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보면은 그 특히 한국은 이제 부동산이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 주가 지수죠. 요거에 굉장히 연동해서 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뭐 2달 연속 내리려면 어떤 부동산 시장이 또 굉장히 안정되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올해 보시면 이제 서울 지역의 부동산은 오히려 전월 대비 상승 반전했지 그래서 않습니까? 다시 좀 꿈틀거리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주가가 뭐 일부 좀 9월에 8월이죠. 8월에 네. 좀 빠지긴 했는데 연준은 아직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다지 자산 시장이 아주 시끄럽지 않고 한국은 오히려 이 부동산이 서울 지역이 약간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 안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달 연속 금리 인하는 좀 부담이었고 그래서 저는 10월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상무님은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0월에 인하를 할까요? 그래서 워낙 내년에 총선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소비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더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확보해 주자. 네. 워낙 가계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올해 말 네. 내년 초 정도인데 그게 이제 글로벌 흐름하고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는 뭐 그런 금리 인하가 지금 뭐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한국의 경제 여건이 글로벌하게 보면 지금 가장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뭐 올해 연말 내년 초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한 번 정도는 더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사실 우리가 금리를 더 인하를 하려면 미국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 결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9월 FOMC 회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금리 인하를 두고 정말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다시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협상은 아마 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중국도 더 끌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보면 인터넷에 보면 트럼프 트윗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대통령 취임해서 950 며칠이 지났는데 네. 그동안 트윗한 게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돼요. 10건이 좀 많이 넘더라고요. 했네요. 예, 근데 최근에 7월 달, 8월 달 들어와서는 중국을 언급하는 횟수와 연준을 언급하는 횟수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들어와서도 둘 다 이제 40건이 좀 넘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공격을 하면서 연준도 같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면서 관세를
때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이기고 있어라고 해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 중국하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겼어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계속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너무 나빠질 건데 그러니까 이제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장에서 공포감도 확산되고 야 이러다 보면 진짜 미국과 중국 사이 무슨 일 나겠네 뭐 이런 그러면 연준이 금리 많이 낮춰주겠네 이게 연준의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트럼프의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악동과 같은 행동만 딱 네. 빼고 보자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블룸버그에 이제 전에 뉴욕 연준 총재하던 윌리엄 더들리라는 분이 이제 글을 썼는데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연준한테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지 마라. 맞아요. 네. 네. 그 말을 들어주면 트럼프는 계속 중국을 때릴 거고 당신들은 계속 금리를 낮춰야 되고 맞아요. 이러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대로 트럼프의 말을 들어주지 말고 차라리 경기를 좀 둔화시키더라도 금리 낮추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준은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난번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도 봐도 그렇고 트럼프에 맞서겠다라는 거면 다만 말로 맞서진 않겠지만 당신이 왜 우리한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지 안다. 근데 우리가 금리 인하해주면 세계 경제 당신이 망가뜨릴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재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도 중국 문제는 이 정도에서 선을 긋고 싶은 것 같습니다. 더 해봤자 좋은 거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중국에서도 리오 부총리가 조용하게 협상을 타결짓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용하게 뭐 아주 큰 합의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조용하게 합의를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공격하고 중국 공격하는 거는 지난 주말 이후로 딱 끊었습니다. 끊어놓은 상태고 이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연준이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해준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9월 달에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트럼프 도와주려고 너희들이 금리 인하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금융시장에서 갖고 있는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는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채권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지션 좀 정리하시라고 해요. 금에 대해서 너무 열광적이신 분들은 그거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네. 조정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트위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는 보면은 세계 경제, 세계 정치 질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미국 경제, 자기가 또다시 대통령이 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페드 입장에서도 너무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9월 FOMC 회의는 좀 보수적으로 좀 관점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팀장님은 9월 FOMC 회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상무님 이론대로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페드 입장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근거는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이제 저희는 약간 시장에 좀 컨센서스를 따라가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9월달 인하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요. 이게 왜 난처하냐면 트럼프는 계속 연준을 지금까지 욕을 해왔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 직접 침묵을 깬 건 아니지만 전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네. 이제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연준을 계속 공격해서 되겠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만은 전 이해해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오게 되냐면 연준 입장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이 책임이 연준에게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죠. 가령 금리를 예를 들어서 안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또 연준 연준을- 니들이 금리 안 내려가지고 네, 경기 비난하겠죠. 침체 왔다. 네. 경기가 좋아졌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는 자기 공이라고 이제 그렇죠. 할 거죠. 네. 근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뭐 당연히 좋아할 거고요. 근데 시장은 저 연준 봐라. 저거 또 트럼프한테 말 듣고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구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올려도 내려도 다 똑같이 욕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거 이 트럼프의 어떤 이 몰아치기 전략. 트럼프의 원래 협상의 자기의 버릇이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써왔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계속 이렇게 갈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준이 말려든 거죠.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번에 금리 내려주고 네. 예, 이래도 욕먹으나 저래도 욕먹으나 그래서 금리 내리면 좀 그래도 금융시장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저는 약간 정치적으로 사람이 욕을 덜 먹을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은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을 너무나 압박을 하다 보니까 연준의 역할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상무님은 연준의 역할론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연준이 정치적인 이런 독립성을 지키는 게 중요할 거예요? 아니면 이 전문가들의 분석들처럼 그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통화 정책을 좀 이끌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유럽은 유럽중앙은행, 은행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들은 대부분 다 헌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죠. 네. 중앙은행을 설치하라고 돼 있고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행정부로부터 독립시키자 그러지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독립되어 있는지 좀 애매해요. 아, 그래요? 예, 독립이 공무원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행정부랑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연준은 좀 다른 곳입니다. 조금 색다른데 네. 중앙은행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든 법 자체가 미국 헌법에 보면 2조인가에 보면 통화정책의 권한은 의회가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갖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의회가 갖고 있어요. 근데 다른 우리 한국은행만 하더라도 이제 헌법에 있기 때문에 이 권한을 누가 갖고 있지 좀 애매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통화정책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의회가 만든 일반법에 따라서 연준이 중앙은행의 기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회가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태생 자체가 굉장히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되게 돼 있고 연준은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지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대통령이 밀었을 때 연준이 해야 될 행동은 의회를 보는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같이 행동을 해주면 연준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존립 기반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다른 나라들은 그까지는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닌데 연준은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좋겠는가를 판단할 네.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잭슨 홀 컨퍼런스에서도 파월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라서 행동하겠다. 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이 괜찮아요. 소비만 가지고도 GDP가 2% 성장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 한다면 이거는 네.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안 낮췄는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왔다. 아니 경기 침체가 오는 걸 사전에 알고 금리를 미리 낮추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이 맨날 시장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연준은 맨날 금리 낮춰줘야 되겠네요. 채권 시장이 맨날 버블로 갈 때마다 채권 시장은 늘 우리 경기 침체 올지 몰라요. 이렇게 협박을 할 거고 그러면 뭐 연준이 거기 따라 맞춰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나중에 낮출게. 지금까지도 그래왔지 않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좀 늦게 보고 경기 침체 오고 데이터 나빠지면 금리 낮춰줄게. 네. 근데 지난 7월 달에 파월이 한 행동이 잘못한 행동이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하면서 중국을 막 때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질 것 같아서 파월이 예방적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해주겠다고 네, 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죠. 그렇죠. 네. 이거는 원래 연준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연준은 원래 이런 식으로 예상에 따라서 행동해서 시장이 버블로 가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연준으로서는 시장이 알아서 하고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죠. 그럼 뒤늦게 움직여주는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찰이 있습니다만 경찰이 어떻게 범죄를 다 사전 예방합니까? 경찰이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범죄 행위 이후에 따라올 피해 그 범죄자가 입을 손실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더들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트럼프한테 분명히 보여줘라. 당신 아무리 그렇게 중국을 때려도 경제는 망가지겠지만 금리는 경제 망가지고 난 다음에 낮출 거니까 당신이 결국은 패배자가 될 거다.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면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처럼 행동 못한다. 중국도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때리지도 않을 것이고 네. 연준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행동해라. 그러려 그러면 당신들이 봤어야 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연준의 지금 내부적인 어느 정도의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9월 금리나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고민이 여기까지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9월 FOMC 회의에서 좀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에 따라 시장의 향방도 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금리 인하를 두고 좀 말이 많은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역전이 된 이후에 그 횟수도 좀 잦아지고 있고 폭도 좀 넓어지고 있는데 팀장님은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과 관련해서 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채권시장 움직임 현재 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네. 미국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채가 2년, 10년 스프레드가 저희들 이제 금리 차를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역전이 이번에 이제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단기물만 역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2년, 10년이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 표준물에 가까운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역전이 되니까 이거 12년 만에 역전이고 이래서 시장에서는 걱정들이 좀 많아요. 이제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을 가지고서 특히 뭐 주식 같은 걸 트레이딩 해가지고 성공하기는 좀 어렵다는 어떤 과거 좀 선례가 있습니다. 역전하고 실제 그 주가의 향방하고는 그렇게 상당히 별로 관련이 없었다는 결과들이 좀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은 정확도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정확도가 상당히 네. 높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의 히스토리를 계속 보면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면 거의 한 10번 중에 8번은 네. 향후 침체가 이제 왔었고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예, 거의 네. 이제 80% 정도 확률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도 이제 관심이 있으실 건데 그 기간에 있어서는 보통 빠르면 한 5, 6개월, 좀 늦게 오면은 한 1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침체가 왔던 과거에 이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이번이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냐?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제 역전이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시장 사람들이 이제 장기물을 주로 거래를 많이 하고요. 단기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어떤 의도, 그 통화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장기 10년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거 미국의 성장을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금리가 떨어지겠죠. 반면에 연준은 아직 금리를 인하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년물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10년물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커브가 이제 역전이 된 건데 장기물을 거래하는 이제 시장이 뭔가 집단지성이 좀 있지 않냐? 그렇게 본다면은 뭐 향후에 침체가 올 가능성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그 자체가 이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는데 조달 코스트는 높아지고 운용해야 되는 이 수익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하죠. 안 하면은 어떤 자금 중개 기능이 훼손되거나 자금을 이제 회수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게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좀 있고요. 저는 이번에 장단기 금리 차는 조금 역전이 과장된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의 장기물 매수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과장이 됐어도 침체를 예고하는 면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는 선행지표로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장기물 금리 관련해서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에 조금은 침체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상무님 출연하셨을 때 이번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을 크게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아직 좀 탄탄하다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네. 그 뒤로 조금 횟수가 좀 잦아지고 있고 폭도 네. 좀 넓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그 의견이 좀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는 속도판 하나만 보잖아요. 근데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하나 보고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 시장이 버블에 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신나서 트럼프가 세계 경제를 망가뜨릴 것 같으니까 혼자서 신나서 장기채 막 사가지고 금리를 마구 떨어뜨려 놨을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생각 없이 만들어진 금리인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의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한 건데요, 뭐 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이 돈이 또 되는 방향이에요. 이런 탐욕으로 움직여 왔는데 무슨 경기 침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는 사실 이 장단기금리차보다 저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사람들이 장단기금리차가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거 모를 때는 이게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작동하고 있고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그 경기 침체 신호는 네. 두 가지를 더 보는데 하나는 흔히 말하는 하이힐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국채보다 신용 등급이 굉장히 안 좋은 옛날에는 정크본드라고 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금리가 높고 기업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과 국채금리 사이의 괴리인데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지면 얘들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주 큰 폭으로 확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상무님.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한 이졸 한국은행 총재의 현장 연결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의 대외 여건을 보면 먼저 세계 경제는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호조에 따른 소비의 꾸준한 증가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요국 국채 금리와 주가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실물 경제도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건설과 설비 투자의 조정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며 수출도 세계 교육 위축의 영향으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의 국내 경제 여건을 내다보면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 측 요인의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면서 0.6%에 머물렀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7월 중 0.9%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 효과와 석유류 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0% 내외로 상당폭 낮아지겠으나 이 같은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이 점차 완화되면서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 둔화 우려로 장기 시장 금리와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원 달러 환율은 큰 폭 상승하는 등 가격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금년 1, 4분기 중 월 1조 원대에서 2, 4분기 중 월 5조 원대로 확대된 후에 7월에는 6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7월 이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 증대에 대응하여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의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추가 완화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재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금융 외환 시장 상황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네, 자,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의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된 발언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두 분과 함께 또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기 부양책 얘기도 조금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먼저 저희가 미국의 장단기 국제금리 역전에 대한 시장의 반응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었는데 창무님께서 물론 장단기 국제금리 역전도 중요하지만 정크본드와 같은 침체 신호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국채 대비해서 하이힐드 금리가 얼마나 높은가. 근데 이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침체가 생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돼. 어디선가 도망가고 그쵸. 공포감을 느껴야 되는데 네. 공포감을 느끼는 시장은 없고 채권 시장에서는 행복감만 느끼고 있는 버블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하이힐드 시장에서 공포감이 없고 또 하나는 경기 침체가 생기려고 그러면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줘야 됩니다. 네. 은행이 돈 안 빌려주면 곧바로 기업들이 망하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은행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돈 더 빌려주고 있냐, 덜 빌려주고 있냐, 지난 분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7월 초에 나온 것도 있죠. 6월 달에서 7월 초에 분기마다 나오는데 여전히 돈을 더 많이 빌려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되기 직전에 이게 은행들이 돈을 안 빌려주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공포감이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생기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공포감이 나타나야 되는데 공포감이 나타나는 곳은 없고 더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채권 시장이 좀 너무 버블 움직임이 강해진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국제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이 독일과 일본 등의 국채는 계속해서 좀 마이너스 행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독일 비롯해서 네. 이제 유럽 쪽의 금리는 오히려 미국이 좀 이상하죠. 예, 선진국 금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금리를 보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가끔 리테일 고객들이나 이제 채권 시장에 아닌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이너스 금리 채권 이제 왜 사냐고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대량의 돈을 이제 보관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현찰로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은 마이너스 금리 하면 그냥 돈 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라는 건 이제 0%짜리 채권이기 때문에 0%짜리 채권이 있는데 굳이 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사냐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뭐 몇 조 단위의 이제 돈을 보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지폐로 빼서 그거 세는 것도 문제고 보관하는데 이제 보관료나 뭐 도둑도 막아야 되고 굉장히 힘듭니다. 운송하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 면에서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 네. 뭐 이 정도의 어떤 일종의 보관료 비슷하게 좀 내고 안전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안전한 채권이고 유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일종의 이제 보관료 개념으로 이 마이너스 채권을 뭐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전 세계 경제나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낮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금리라는 건 결국 이제 실질 금리가 중요한 건데 뭐 금리가 마이너스 1%라고 쳐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2%라면 실제 금리는 플러스 1%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좀 이해하시는 게 그나마 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쉽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상무님은 이런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고 지금 미국은 경제 성장이 좀 좋아지진 않고 더 이상 나빠지진 않더라고 보더라도 다른 유럽이나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기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중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규정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미국도 우리가 1998년에 아시아 외환위기 생겼을 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 연준도 비밀리에 회합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도 경제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그때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론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버냉키 시절에도 금리를 낮출 때 버냉키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제로가 바운드다. 네. 더 이상 못 낮춘다라고 했었고 그거는 연준이 그 전에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이제 문홍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기는 어려우니까 거대 금융기관들이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현금을 갖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그냥 국채를 산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전적으로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예전에 미국은 1929년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대공황의 전조가 뭐였냐면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은행 앞에 줄을 길게 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은행에서 돈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니까 은행 못 믿고 돈을 인출해 그렇죠. 가버린 것이죠. 네. 요게 대공황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은행들이 돈을 갖고 있으려고 해야지. 지금처럼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 페널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연방기금리가 2.0, 2.2 이렇게 상단, 하단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예전에 제로금리라고 할 때도 하단이 제로고 상단이 0.25였어요. 이게 마지막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돈 필요하다 그러면 연준이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근데 돈을 필요하다 가져갔는데 돈이 남아요. 그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0.25% 이자를 줄게. 그러면 당연히 은행들이 돈을 가지려고 현금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현금이 넘치니까 물론 요거는 연방은행하고 거래를 하는 연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대 은행들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이 제로금리로 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중앙은행 돈을 그렇게 쓱쓱 빌려가면 다른 거대 은행들이 제 상태 안 좋은 것 같아. 쟤랑 거래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은행에 돈이 넘치고 현금이 넘치고 넘쳐야지 사람들이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고 그래야지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미국이 1929년 대공황 겪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여전히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행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드라기의 실수고, 라가르드 총재로 이제 총재가 바뀌게 되면, 네. 금리는 제로로까지는 가자. 그리고 은행들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금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즉, 국채 갖도록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걸로 방향을 바꿀 거라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이, 드라기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근데 드라기 총재로서는 자기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가 실수한 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뭐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걸로 저는 끝이라고 봐요. 네.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더 이상은 안 쓸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짤막하게 두 분께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리 인하, 또 국고채 금리, 또 장단기 금리채 역전을 두고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동결한 가운데 또 내년도 예산안, 슈퍼 예산안을 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책을 좀 어떻게 보시고 우리 경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나 이런 거 통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이제 한계 왔다라고 다 인정하고 최근에 독일이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한국도 이제 재정을 써서 경기 부양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금리 인하로 경제를 좋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안 한 게 낫고 네. 뭐 금리 인하는 이제 뭐 전반적인 정책 조율 차원에서 뭐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을 쓰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암울하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8월 달에 트럼프의 태도가 약간 약하게 변했어요. 기존에는 늘 강하게 몰아치는 사람이었는데 저는 이게 약간 어떤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가 상당히 강경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좀 힘든 시기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그게 금리 인하가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당장 올해 뭐 재정을 쓸 수는 없고 현재 예산안도 대규모로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건 내년에 좀 쓸 돈들이고요. 당장 올해 이제 별로 할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이제 하반기가 아니죠 지금 4분기에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하지 않겠나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는 좀 이제 재정 정책 많이 쓰고 글로벌 무역 분쟁이 좀 완화가 돼서
경제가 좀 좋아지기를 저희는 희망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반기 우리 경제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9월 FOMC 회의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또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첩첩산중인데 여기다가 또 10월 말에는 브렉시트 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증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무님부터. 네. 네, 제가 볼 때는 악재는 상당히 많이 시장에 반영된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면서 미중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하는 걸 좀 빼고 보면 최근에 양쪽은 이제 조용하게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트럼프도 여기서 더 때려서 자기 재선에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게 연준과 같은 기관들이 미국의 지성인들이 노, 스탑이라고 행상하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가서 뭐 본인한테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그동안에 좀 너무 걱정하셨던 것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좀 빼고 보면 시장이 차츰 안정을 찾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건은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될 수 있겠군요. 자, 팀장님도 마지막으로 9월과 함께 또 네. 하반기 증시 전략 부탁드리죠. 네. 네. 일단 저는 채권이라서 저희 증시 전략 하시는 분의 뷰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고요.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제 펀더멘털이 결국 무역 분쟁으로부터의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범위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간 수성을 하는 그러니까 방어 진지를 쌓고 좀 수성을 하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좀 가시라고 저희들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9월 그리고 하반기에도 트럼프 파월 금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좀 향방에 갈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대응책 방향 함께 모색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DB투자증권의 문홍철 채권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